깨진 커피잔. 지인 몇과 선배 시인 집에 간 적이 있다. 시인이 차 한 잔을 내놓았을 때였다. 지인들이 자꾸 시인 대신 차를 타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인이 한마디 했다. 장롱 깊숙이 모셔둔 커피잔을 당신들이 어떻게 찾느냐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제자리에 앉아 있던 지인들이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눈이 안 보이는 나는 영문을 몰랐다. 곁에 앉은 지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이유는 시인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커피잔 때문이었다. 지인들의 탄성이 이내 감상평으로 이어졌다. 커다란 나뭇잎을 동그랗게 말아서 만든 듯한 그 모양이 예술이다. 벼루 모양으로 만든 받침대가 커피잔과 어우러진 모양이 앙상블이다. 청자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그야말로 예술이다. 지인들 말을 들으며 나도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다. 정말로 뛰어난 예술 작품 같았다. 아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 작품이 맞았다. 시인 말이 교도소 강연 때 선물로 받은 거라 했다. 실제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이 만든 거라 했다. 도자기 기능대의 출품을 위해 만든 거라 했다. 그러나 혼자 차를 마실 때 쓰지 않는 커피잔이라고 했다. 귀한 손님들이어서 예의를 갖추는 거라 했다. 시인의 말을 들은 지인들도 대접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 사이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내 앞에 그 멋진 커피잔이 놓였다. 나는 특이한 모양의 손잡이를 잡고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침대를 멀찌감치 밀어놓고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본 시인이 의아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여보게, 그 예술작품이 마음에 안 드시나? 나는 예측 못한 질문에 얼른 과한 목소리로 그게 아니라 했다. 이내 얼머무리듯 무슨 커피인지 몰라도 커피가 참 구수하고 맛있다고 했다. 일순 상상 못한 동문서답이었던 모양이었다. 시인은 물론이고 지인들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이 시인이 받침대를 내 앞에 가져다 놓고 내 커피잔을 받침대 위에 공손히 올려주었다. 순간 이제라도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고 지인들은 무심히 대화의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나는 애초 대답을 제대로 해야 했다. 귀찮아도 설명해야 했다. 커피 받침대에서 잔을 들어 올린 뒤 커피잔을 다시 받침대에 내려놓을 때 몹시 난감하다고 이야기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두 눈 때문에 받침대의 정중앙을 알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리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그때 균형 잃은 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번질 때마다 불안하다고 말해야 했다. 문제는 뜨거운 커피를 어떻게 한 모금에 비울 수 있는가? 계속 들고 있자니 달아온 잔에 닿은 손이 뜨겁고 수평을 잃을까 봐 힘을 잔뜩 준 손가락이 불편하다고 말해야 했다. 뜨거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놓아야 하고 제대로 내려놓기가 영 자신이 없어서 받침대를 멀찌감치 치우고 테이블에 내려놓는 거라고 말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을 꼭 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나는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다. 내 설명을 듣지 못한 시인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 것인가? 내 사정을 모르는 시인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내게 커피잔을 공손히 올려놓아 준 거였다. 친절을 베푼 거였다. 그러나 그때라도 나는 말해야 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썰렁한 말이지만 그래도 해야 했다. 평소에 못한 말을 다시 끄집어내어 정확히 말해야 했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엎기 전에 말해야 했다. 애초에 커다란 머그잔을 달라고 말해야 했다. 반드시 받침대가 없는 잔을 달라고 말해야 했다. 쏟아진 커피가 테이블을 적시고 시인과 지인들 바지를 적시기 전에 말해야 했다. 소중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기 전에 말해야 했다. 나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기 전에 말해야 했다. 내가 저지른 사고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 뛰었다.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모두 안절부절 못했다. 와중에 나는 제일 걱정하는 시인에게 정말 미안했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일이었다. 사실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릇이든 접시이든 찻잔이든 거기에 술잔까지 누군들 예쁜 디자인을 싫어할까? 나도 좋아한다. 그러나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내 커피잔은 언제부터인가 머그잔이 되었다. 커피 취향도 물처럼 마시는 실용주의자가 되었다. 잔을 포함한 모든 그릇에 액체가 담겨 있을 때 나는 수평을 유지하기 힘들다. 기울어진 용기 때문에 액체가 쏟아지기 일쑤다. 내가 두 눈을 잃어갈 초기에는 대단히 심했다. 그릇들과 갖가지 병들 그리고 잔들까지 내 손에 깨지른 일이 다반사였다. 그 모습을 본 가까운 친구들은 내 앞에 위험한 것을 놓지 않는다. 친구들뿐만이 아니다. 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되도록 뜨거운 그릇을 내게 권하지 않는다. 들기 불편한 커피잔도 권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에게 늘 일부러 말했다. 얕은 그릇보다 좀 깊이가 있는 그릇을 달라. 찌그러진 모양이나 각진 그릇보다 동그란 그릇을 달라. 받침대가 있는 우아한 커피잔보다 머그잔을 달라. 손잡이도 작은 것보다 좀 큰 것으로 달라. 그때쯤 내 커피의 농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 친구들과 만나면 내 커피잔은 언제나 커다란 머그잔이었다. 진하게 먹던 커피 취향도 완전히 변했다.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는 연한 커피가 되었다. 한때는 커피 잔으로 가지고 다니던 머그잔 때문이었을까? 커피를 무진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기 시작했다. 그건 또 하나의 새로운 오해로 굳어갔다. 실용을 위해 선택한 머그잔이 만든 오해였다. 어쩌겠는가? 모든 오해가 그리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내 머그잔의 따뜻한 커피 향은 점점 더 늘어갔다. 구수한 향기를 뿜는 숭늉이 되어갔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못했다. 완전히 방심했다. 장롱 속에서 커피잔이 나올 것을 예상 못했다. 지인들의 시선을 단순히 압도한 커피잔이 나올 것을 예상 못했다. 나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버린 예술작품이 나올 줄 몰랐다. 재소자들이 재활을 꿈꾸며 만든 예술작품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다. 내가 파르스름한 생기가 도는 그 커피잔을 깨뜨릴 줄 몰랐다. 치약 뚜껑. 치카치카 하지 않은 제 엄마 목소리에 딸아이가 화장실로 뛰어갔다.
예쁜 턱받이를 목에 두르고 양치하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이가 닦일는지 안 닦일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의문은 곧바로 뒷전이 되었다. 적절한 칫솔질을 마치고 입안에 거품을 뱉으려고 작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너무도 예뻤기 때문이었다. 그런 딸 아이가 서너 살이 된 때였을까? 혼자 양치질하기 시작한 때부터 습관 하나가 생겼다. 딸아이는 이상하게 치약 뚜껑을 닫지 않았다. 뚜껑 열린 치약 통 입구에는 언제나 치약이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딸아이에게 잔소리를 했다. 치약을 짜고 왜 뚜껑을 닫지 않냐? 딸아이의 대답은 단순했다. 또 양치질 할 건데 굳이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였다. 치약 뚜껑이 잘 닫혀 있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를 다 보내는 터이어서 딸아이가 집에서는 양치질을 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오늘 아침이었다. 분명히 딸아이가 양치질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치약 뚜껑이 잘 닫혀 있었다. 나는 양치질을 하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는 모르겠다. 결론은 요즘 치약 뚜껑을 제대로 닫고 있었다. 내 잔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딸 아이는 컸다. 철이 들어버린 것이다.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철이 들 무렵이었다. 부모님이 점점 작아져 보였다. 낯설게 느껴졌다. 무슨 말이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걸었다. 될 수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애를 썼다.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가 줄었다. 내가 철이 들어가는 만큼 부모님이 점점 더 빨리 늙어가는 듯 했다. 시간은 정말 빨랐다. 가난한 소장농 살림을 어떻게든 내가 보란 듯이 일으키고 싶었다. 분기탱천한 나는 특공대를 전역한 뒤 서둘러 사회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암담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한참 멀기만 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참 외롭고 아픈 일이었다. 열린 치약통 입구처럼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일이었다. 딸아이도 이제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하려 한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별 도움을 못 주는 아비로서 안타깝다. 어차피 철이 들면 이별을 맞이할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더디 가면 좋겠다. 옥신각신 부딪히며 사소한 행복을 더 누리고 싶다. 아직은 정돈하지 않는 어지러운 딸아이 방이 좋다. 그러나 딸아이 방을 내가 일부러 어지럽힐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나는 잘 닫힌 치약 뚜껑을 슬그머니 열어두고 화장실을 빠져나간다. 붕어빵 살리기. 청탁받은 원고 때문에 이틀간 기행을 다녀왔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세면을 마친 뒤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생생한 기억을 빨리 쓰고 싶었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갖가지 물건이 늘어져 있었다. 일단 어수선한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다. 쌓인 책들은 책장에 꽂았다. 차를 마시고 책상에 두었던 머그잔은 싱크대에 옮겨 놓았다. 이제야 정리가 다 끝났다 싶어 키보드를 앞에 놓고 책상 위를 더듬거릴 때였다. 책상 귀퉁이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나는 손끝에 닿은 종이봉지를 열고 안에 담긴 내용물을 만져보았다. 아, 붕어빵 봉지였다. 딸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사온 붕어빵 봉지를 책상 위에 놓고 기행을 간 것이었다. 딸아이에게 말해주지 않는 내 실수였다. 기행 중 몇 차례 통화를 했을 때 알려주어야 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책상 위에 놓고 간 붕어빵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아깝지만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다. 냄비에 넣고 끓여보기로 했다. 냄비를 찾아서 물을 채웠다. 가스레인지를 켜기 전 고민했다. 물에 푹 담가서 끓이면 풀처럼 퍼질 것 같았다. 그래서 물을 조금 덜어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잠시 후 물이 끓었다. 냄비 뚜껑을 열고 끓는 물에 딱딱한 붕어빵을 넣었다. 한 2분이 지났을까?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붕어빵을 건졌다. 겉은 따뜻하고 잘 익은 듯 했으나 속은 여전히 딱딱했다. 딱딱한 속을 익히려고 다시 끓이면 분명 풀이 될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가? 짧은 고민 뒤 접시에 담긴 붕어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을 돌려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축축한 껍질이 바삭해지고 속살이 부드러워졌다. 물론 팥소도 따뜻해졌다. 오호, 다시 붕어빵이 살아났다. 방금 구운 붕어빵처럼 살아났다. 지느러미도 힘차게 살아났다. 나는 기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온 것처럼 종이봉투에 다시 담았다. 그리고 때를 맞춘 듯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현관문을 들어섰다. 나는 시침이 뚝 떼고 붕어빵 봉지를 딸아이에게 내밀었다. 붕어빵 봉지를 받아든 딸아이가 활짝 웃었다. 책가방도 벗지 않고 식탁에 앉은 딸아이는 다시 살아난 붕어빵을 맛있게 먹었다. 붕어빵을 오물거리며 먹던 딸아이가 아빠도 드시라고 했다. 나는 극구 사양했다. 비질 소리. 경사진 골목 안 비질 소리가 다디단 새벽잠을 깨운다. 골목 양쪽에 빼꼼히 들어찬 저층 빌라 사람들도 비질 소리 알람을 들은 듯 부스스 몸을 일으킨다. 이내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수돗물 소리, 설거지 소리, 화장실 변기 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가 한꺼번에 골목 안으로 쏟아진다. 발빠른 출근길 발소리 따라 두두두두 발소리 한 무리가 골목을 연이어 빠져나간다. 잠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골목 안이 고요해진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비질 소리의 주인공인 저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느 날 잠입하듯 어스름 저녁에 이사를 온 저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벽마다 비질 소리로 아침을 흔들어 깨우는 저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침뿐만이 아니다. 아저씨의 비질 소리는 밤낮이 없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해서 호칭도 어르신이 어울릴 것 같은데 늘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과 단단해 보이는 몸, 게다가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강인해 보이는 아저씨로 불린다. 그래서인지 한때는 군대에서 잃었다.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공장에서 잃었다. 조직폭력배였다. 한쪽 팔이 없는 아저씨에 대한 풍문이 돌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풍문이 잦아들만 하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는 원인 불명의 풍문이 돌았고 그때마다 아저씨의 귀에 닿으면 금시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이 골목 안에 팽팽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동네를 떠다니는 가스 같은 풍문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저씨는 나날이 풍성해지는 풍문을 쓸어버리듯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열심히 비질했다. 세상사 심한 편견처럼 겉모습 때문에 행동이 불안해 보였지만 아저씨는 없는 팔 때문에 겪는 장애가 없었다. 언제나 목소리가 힘찬 아저씨는 결국
몹쓸 풍문들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우리 동네 유쾌한 골목대장이 되었다. 가끔 나는 장애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아저씨와 막걸리잔을 비운다. 마음을 탁 터놓고 속속들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나는 한쪽 팔에 대한 궁금증을 묻지 않는다. 아저씨도 내가 두 눈이 안 보이게 된 사연을 묻지 않는다. 오늘도 지하방 머리맡 비질 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거치고 현관문을 나선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 인사를 들은 아저씨 골목을 쓰시며 내게 한 말씀을 던진다. 작년처럼 올겨울도 심상치 않다. 하늘을 보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릴 것 같다. 나는 취임새를 넣듯 고개를 끄덕인다. 넙죽넙죽 대답한다. 그리고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던 작년 겨울을 생각한다. 올 겨울도 역시 골목에는 송이눈이 쌓일 틈이 없겠다. 흰 머리카락에 성성한 하얀 비질 소리가 온 동네를 흔들겠다. 아저씨의 비질 소리는 겨울뿐만이 아니었다. 꽃잎 흩날리는 봄에도 햇볕 쨍쨍한 여름에도 낙엽 수북한 가을에도 멈춤 없이 번졌다. 아저씨의 비질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쓴다. 벌써 이사 온 지 5해가 되었으니 참 오래된 습관이다. 언젠가 통장이 아저씨를 훌륭한 시민수상자 후보로 시청에 건의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자기 집 마당을 쓰는 것이 상 받을 일은 아니라 했다. 분명 아저씨의 말이 맞는 말이다. 그래도 거부하는 아저씨의 행동이 아쉬웠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냥 상 받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받으시라고. 그날 저녁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서 막걸리잔을 채워드리며 줄기차게 설득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줄곧 빙그레 웃으며 유연한 듯 완강했다. 끝내 부상도 썩 괜찮고 상금도 괜찮은데 꼭 받으시라는 내 속물 근성만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뒹굴던 날이었다. 아저씨 말마다 하나 계절마다 쓸어야 할 쓰레기들이 다르듯 내 마음을 쓰는 아저씨의 비질 소리는 늘 같은 소리가 아니다. 적적할 때 함께 막걸리잔을 비우며 나누는 이야기처럼 비질 소리는 날마다 다른 소리가 되어 달팽이관을 후빈다. 얼마 전에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정책 제안 원고 마감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더니 비질도 하루만 멈추면 동네가 더러워진다며 내 게으름을 깨끗이 쓸어주었다. 일주일 전에도 혼자 사시던 동네 할머니의 죽음 때문에 어지럼증에 시달린 마음을 차분차분 쓸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때로는 비질 소리가 꿈속에서 일어나는 장면과도 이어진다. 오늘 아침엔 산짐승이 마당까지 내려와 먹을 것을 찾는 소리가 들린다. 마당 곁 계집 아래서 자다가 놀란 듯 마구 짖는 누렁이 목소리가 들린다. 황급히 산속으로 돌아가는 산짐승 발소리도 들린다. 확실히 승기를 잡은 듯 더 크게 짖는 누렁이 목소리도 들린다. 툇마루 짐들을 정리하는 아버지 발소리도 들린다. 이내 마당에서 쌀이 빚을 소리가 들린다. 산 중턱, 시골집 뒤란 굴뚝에 쌓인 눈덩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다. 쿨룩거리는 굴뚝에 연기만큼 아궁이에서 생솔가지 타는 소리도 들린다.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마친 엄마가 쌀 씻는 소리도 들린다. 와중에 어젯밤 체한 듯 내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엄마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도 들린다. 골바람 소리 앞세운 엄마 방문 열리는 소리도 들린다. 엄마 손이 약손,
엄마 손이 약손. 참나무 껍질 같은 손바닥이 내 배를 쓸어주는 소리도 들린다. 이발리즘. 내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다. 내가 이발할 때 앉았던 널빤지였다. 정확히는 의자 대용 빨래판이었다. 지금은 찾기 힘든 작은 이발소가 우리 동네 역 앞에 있었다. 어른들이 이발할 때 앉는 의자는 컸고 나는 너무 작았다. 당연히 제대로 앉을 수 없었으므로 의자 팔걸이에 빨래판을 걸쳐놓고 앉았다. 망토를 두르듯 나는 하얀 보자기를 두르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오래 볼 수 없었다. 언제나 이발소 냄새는 오묘했다.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잘린 머리칼 냄새 같기도 하고 수건 마르는 냄새 같기도 하고 물이 팔팔 끓는 냄새 같기도 했다.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내 코를 자극할 때마다 나는 강한 마취 향을 맡은 듯 마구 졸음이 쏟아졌다. 바리깡 소리와 가위질 소리도 졸음을 부추기는데 한몫했다. 그때마다 고개는 푹푹 떨어졌고 입술 사이로 침이 흘러나왔다. 머리통 버짐에서는 살 비듬이 일었고 누런 콧물도 흘러내렸다. 그때 내 또래 아이들은 다 그랬다. 이발소는 여름에 문을 활짝 열고 커다란 선풍기를 돌렸다. 시원한 바람이 쏟아지는 선풍기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그 당시는 선풍기를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다.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었다. 옆 마을도 건너 마을에도 선풍기를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다. 겨울이 오면 이발소에 연탄 난로가 피워졌다. 이발소 연탄은 가정용 연탄이 아니었다. 커다란 연탄이었다. 그 연탄이 3층 탑으로 불기둥을 이룬 연탄 난로는 대단한 화력을 품었다. 연탄 난로 주위에는 큰 주전자가 기임을 뿜었다. 이발소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나는 그 이발소가 매우 좋았다. 계절에 상관없이 좋았다. 그러나 역 앞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가끔 아저씨에게 인사를 드렸을 뿐 자주 머리를 깎지 못했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이 아니면 굳이 이발소에 갈 일이 없었다. 더구나 아버지가 바쁜 탓에 머리카락이 눈을 찔려도 갈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가지 않았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 때처럼 내 의자는 여전히 빨래판이었다. 나는 빨래판에서 언제쯤 내려앉을 수 있을까?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연탄 난로 연통에 비누 거품을 낸 부드러운 소를 따뜻하게 데운 뒤 턱에 거품을 듬뿍 바르고 싶었다. 이발사 아저씨가 가죽에 쓱쓱 간 면도칼이 내 코밑과 턱을 지나간 뒤 턱과 귓볼에 파르스름한 빛을 발하고 싶었다. 나는 빨리 포마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이발소를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듯 바리깡이 뒤통수를 빠르게 지나갔다. 언제나 깜빡 졸고 나면 이발사 아저씨의 가위질이 끝났다. 어른들처럼 이발소 의자를 한껏 뒤로 눕혀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해 주기는커녕 나는 빨래판에서 얼른 내려와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해야 했다.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건 이발소 아저씨가 잘 마른 수건 한 장을 내밀 때였다. 세탁한 수건을 연통에 휘감아서 말린 수건이었다.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그 수건에서 풍기는 냄새가 나는 좋았다.
바삭바삭한 과자 냄새 같기도 하고 명절 때 큰 집에서 먹던 과질 냄새 같기도 했다. 그중에 제일 좋았던 건 펄펄 끓는 물에 삶은 그 하얀 색깔이었다. 그러나 내가 얼굴을 닦고 나면 금시 까매지는 그 수건 색깔처럼 암담한 이야기를 어른들이 나누기도 했다. 철길집 큰딸 가방 공장의 취직이 어떻고 100억 불 수출탑이 어떻고 경제개발 계획이 어떻고 우리나라 산업화가 어떻고 농사보다는 공장 일이 어떻고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어른들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이발 뒤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 신기했다. 물론 멋있게 보였고 스포츠 머리로 상쾌해진 내 머리카락이 마음에 들었다. 어차피 마을에 한 개밖에 없는 이발소였다. 이발사 아저씨도 마을에 사는 이웃이었다. 마을 사람들 누구나 단골이었다. 어느 바람 좋은 날에는 이발소 앞에서 막걸리판이 벌어지곤 했다. 평상에 둘러 앉은 마을 어른들은 논일, 밭일들을 품앗이 하는 사이였다. 이발사 아저씨도 그리 크지 않는 농사를 지었다. 이발소가 빤히 보이는 역 앞 공터가 놀이터여서 나는 아저씨에게 자주 불려갔다. 작은 심부름 하나에도 아저씨는 꼭 과자값을 주셨다. 과자값이 아닐 때는 삼각형 모양 우유를 주셨다. 귀한 우유였고 정말 고소한 우유였다. 이발소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 머리카락을 늘 도맡아 왔듯 마을의 대소사를 많이 맡았다. 마을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 집 장례를 도왔다. 염을 해주고 맷자리를 잡아주고 상여 앞에서 종을 울리며 알아들 수 없는 곡을 했다. 나는 그 이발사 아저씨를 왜 좋아한 것일까? 이발소 거울 위에는 커다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돼지 한 마리가 무척 많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리고 액자 유리에는 하얀 글씨로 도무지 모를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중학교 때 알았다. 이발소에 갈 때마다 만난 이 글귀가 알렉산드로 세르게비치 푸시긴, 러시아의 시인, 소설가의 시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더 커서 여러 시를 읽고 한 가지 더 알았다. 바로 이 시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만난 시이고 그때부터 내 시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어린 나이에 삶이라는 말은 너무나 어려운 단어였다. 속이는 것과 노여움은 얼핏 알아들을 수 있었다. 거짓말과 화를 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 중학교 이후로도 푸시킨은 오랫동안 내게 정말 많은 질문을 쏟아놓았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인간의 고독이 무엇일까?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게 될까? 살면서 슬픈 날들이 끝없이 이어질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모든 삶이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병행하는 걸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는 걸까? 그것이 오히려 선명한 그리움이 될까? 나는 푸시킨의 무수한 질문 속에서 내 삶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상징문을 뒤늦게 찾았다. 그 시절을 내게 정의해 주려고 다가온 것일까? 아주 우연히 오용택 화가를 만났다. 짧은 인연치고는 조금 긴 술잔을 기울일 때였다. 이야기 중에 이발소가 나왔다. 나는 어린 시절 나를 관통한 이발소의 빨래판이 떠올랐다. 내가 빨래판을 말하자 오용택 화가는 이발소 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운 좋게 이발소를 만나도 70년대 이발소 풍경과는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나는 순간 이발사 아저씨가 떠올랐고 오용택 화가는
70년대 이발소를 이발리즘이라고 지칭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마구 뛰었다. 맞는 말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재적 관점에서 나는 이발리스트였다. 찾아보면 이발소야 있겠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그 이발소는 그냥 이발소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주도한 이발사 아저씨를 만난 곳이었다. 그 시절 이발소는 마을 공동체의 산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들의 출발지였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잔칫집을 가고 명절을 맞이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때는 몰랐다. 이발사 아저씨는 푸시킨을 닮은 내 삶의 사상가이자 최초의 시인이었다. 빨래판 위에 앉은 내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때마다 내 몸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던 사상가였다. 내 커피의 적당한 농도는 30도. 적당한 농도의 30도는 물의 온도가 아니다. 팔팔 끓는 물을 머그잔에 가득 따른 뒤 머그잔의 손잡이를 잡고 싱크대에서 기울이는 머그잔의 각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갸우뚱할 수 있겠다. 자초지종을 찬찬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커피를 타는 보편적인 방식은 티스푼으로 커피 알갱이를 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설탕과 크림도 마찬가지 아닌가? 뜨거운 물을 붓는 순서가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는 부어야 할 물의 양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먼저 받고 커피 알갱이와 설탕 크림을 나중에 넣는다. 전원을 켠 커피 포트에서 물이 다 끓을 때쯤이다. 미리 챙겨둔 머그잔을 왼손에 든다. 물 끓는 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지는 커피포트 쪽으로 걸어간다. 전원을 끈다. 오른손으로 커피포트를 든다. 뜨거운 물을 바닥에 흘리거나 발등에 쏟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사물들과 몸이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 몸의 균형을 잃으면 큰일이 난다. 최대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싱크대에 다다른다. 물을 부을 때도 개수대 바깥쪽은 곤란하다. 반드시 개수대 안쪽에서 머그잔의 수평을 유지한다. 침착하게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머그잔에 적절한 무게가 느껴진다. 물 붓기를 멈춘다. 적절한 무게. 이 짧은 표현이 말로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단연코 쉽지 않은 표현이다. 커피 한 스푼과 딱 맞는 물의 양을 머그잔이 받아내야 할 그 적절한 무게를 손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단박에 될 일인가? 어느 날은 쓴맛, 어느 날은 냉랭한 맛, 어느 날은 아예 내 맛도 네 맛도 아닌 맛들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 간신히 터득한 무게이다. 그러나 간혹 커피는 끓여야 하고 내가 늘 사용해온 머그잔이 아니어서 난감할 때가 있다. 익숙해진 무게로 굳이 잔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내 전용 머그잔을 가져오지 못한 야외일 경우이다. 새로운 머그잔을 만나면 가늠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커피를 타는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뜨거운 물이 기울인 머그잔의 각도에 맞춰 조르르 흘러야 하는데 콸콸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번 조율을 거치면 이내 적응이 된다. 잘 훈련된 습관이 또 하나 있다. 다행히 넘쳐도 상관없다. 이미 나는 습관처럼 싱크대 앞에 서 있고 개수대 안에서 머그잔의 각도를 30도로 기울이고 있다. 일반 머그잔이 아닌 특수한 모양을 지닌 머그잔을 만날 때도 있다. 이를테면 다른 머그잔보다 조금 무겁게 제작한 점토 머그잔 같은 경우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 어떤 잔에서든 뜨거운 물이 넘치더라도 개수대 안쪽에서 떨어지고 있다. 비단 우리 집이 아니어도 뜨거운 커피를 탈 수 있다. 환경이나 구조가 달라서 괜스레 불안한가?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미 나는 숙련된 기능인이다. 일머리의 순서를 지키며 차분하게 임하면 다 괜찮다. 이제는 완벽한 바리스타이어서 애초에 머그잔의 무게를 가늠하지 않아도 된다. 물컵도 좋고 밥공기도 좋고 예쁜 커피잔도 괜찮다. 손으로 만져보면 대충 그 잔이 담아낼 물의 양이 가늠된다. 그러므로 조금씩 기울인 컵에서 뜨거운 물이 넘쳐도 안전하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커피 맛인데 각기 모양을 다르게 제작한 머그잔이라도 괜찮다. 대충 30도 기준이면 커피 농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머그잔이 아니라 조금 작은 듯한 패션 디자인 커피잔들은 조제에 대한 대처법이 다를 수 있다. 아니, 달라야 한다. 무게감이 있는 머그잔의 원통형 모양이 아니라 하부가 좁고 손잡이도 작고 입술이 닿는 원형이 하부보다 넓고 커서 뜨거운 물을 흘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부분 매뉴얼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각도도 마찬가지이다. 머그잔을 기울이는 각도가 30도이니까 그보다는 작은 15도 정도가 적당하다. 나는 커피를 탈 때마다 세상 속 여러 각도를 생각한다. 자존감을 지키려고 기울인 내 삶의 농도를 생각한다. 날이 선 세상과 정면으로 맞선 내 각도를 생각한다. 꺾일 때마다 생긴 삶의 모서리를 어루만지듯 언제나 물이 끓는 소리를 가슴으로 품고 일어난다. 혼자 커피 한 잔을 탈 수 없었을 무렵이었다. 커피포트가 내 속 대신 터질 것 같은 물 끓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넘쳐 흘러 싱크대에 떨어지는 뜨거운 물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입술에 머그잔이 닿기도 전 뜨거운 향기가 부정적인 내 정신을 흔든 적이 있다. 끝내 예각을 제시하며 내 달팽이관을 깨끗이 씻어준 건 저 뜨거운 물소리였다. 나는 잠시도 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 언제나 머그잔의 수평을 잡듯 내 몸의 균형을 소리로 잡아야 한다. 물은 끓어오르는 비등점만큼 다시 제자리를 잡는 고유의 수평을 가지고 있다. 테이블도 제 각도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있다. 내 머그잔도 수평을 잡고 식탁 위에 올라온다. 오른손에 든 커피포트도 수평을 잡으며 제자리를 찾아간다. 식탁 위에 커피통을 잡는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커피 알갱이 한 스푼을 머그잔에 넣는다. 그 다음은 티스푼을 오른쪽으로 젓든 왼쪽으로 젓든 네모로 젓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커피 알갱이가 녹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내 커피 알갱이 한 스푼과 물의 양을 조절하는 머그잔의 각도가 30도이니까 간혹 손님이 오시면 기호에 따라서 컵을 제시하고 농도의 조절을 커피 알갱이 양으로 맞추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일회용 커피만 있을 때가 있질 않는가? 그때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머그잔에 물이 적게 남도록 머그잔을 더 깊숙이 기울이면 되는 일이다. 연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머그잔을 30도보다 덜 기울이면 되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그윽한 내 삶의 농도를 담은 뜨거운 커피를 탄다. 손가락 하나 데이지 않고 펄펄 끓는 물에 커피를 탄다. 이게 단순한 세상사 기술 같지만 아니다. 느닷없이 두 눈 잃고 수시로 손을 대며 터득한 나만의 커피 타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손병걸 시인의 첫 산문집 내 커피의 적당한 농도는 30도였습니다. 허영만 시인은 시각장애인 손병걸 시인은 상상력과 문필력으로 우리 시단에 잘 알려진 시인이다. 이번 산문집은 우리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손병걸 시인의 삶과 문학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읽는 내내 그 감동을 무어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고 평했습니다. 여러분, 백종환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셨습니다. 어떠하셨는지요? 허영만 시인과 같은 공감으로 감동도 받으셨는지요? 손병걸 시인은 1967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200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병걸 시인은 1997년 두 눈을 실명한 이후 창작과 학업에 몰입하여 경희사이버대학원 미디어문예 창작학과 석사 학위를 마쳤고요. 민들레 문학상을 비롯하여 중봉조헌 문학상, 장애인 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전국장애인 근로문화제 시부문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푸른 신호등, 나는 1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통증을 켜다, 나는 한 점의 궁극을 딛고 산다 등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손병걸 시인님의 시집 낭독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